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로 가도 솔만 가면 된다 하는 것인데요. 투자할 때, 자산 관리할 때는 이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은 안 맞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6월 이후 사실은 요즘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작년 6월 정도에 이제 목돈을 가지고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노후 자금이겠죠.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떨어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퇴직한 사람과 그리고 평소에 그냥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퇴직한 사람은 목돈에서 매월 생활비를 인출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인출해서 써야 하는 그런 퇴직자 혹은 은퇴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수익률이 어떤 경로로 가느냐 하는 것이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예로 두 가지 경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경로가 있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가냐면 첫 해에는 플러스 27%, 둘째 해는 플러스 7%, 근데 세 번째 해 마이너스 13%입니다. 근데 B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첫 번째 해부터 마이너스 13%입니다. 먼저 떨어지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7%, 세 번째 해 27% 이렇게 이제 후반에 가서는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억 원이라는 것을 투자하고 세 번째까지 계속 있다고 하는 경우에 A를 가든 B로 가든 우리가 세 번째에 받는 돈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리 수익률 계산할 때 1 플러스 0.27 곱하기 1 플러스 0.07 곱하기 1 마이너스 0.13을 하든 이 순서를 어떻게 바꾸든지 수익률은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하고 나서 세 번째 해에 받는 돈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오래 떨어졌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게 이제 그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억 원을 갖고 매년 3천만 원을 이제 생활비로 인출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년 뒤에 남아있는 잔고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A의 경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해에 27%,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13% 이렇게 됐을 때는 3천만 원씩 3년 동안 쭉쭉 생활비를 인출해서 쓴다고 하면은 3년 뒤에 6,220만 원이 잔고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B의 경우 첫 해가 오히려 마이너스 13%.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인 것처럼 이제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해, 셋째 해는 7%, 27%로 올랐을 때에는 잔고가 4,560만 원이 됩니다. 잔고가 훨씬 적어졌죠. 1,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돈을 인출해서 쓸 때는 수익률이 어떤 경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제일 끝쯤에 주식의 가격은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잔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돈을 이렇게 인출해서 쓴다고 할 때는 당연히 초기에 수익률이 좋은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출 초기에는 우리가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잔고가 많을 때 수익률이 높은 것이 자기의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불려주기 때문에요. 인출을 계속하면은 자산은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 5년, 10년 지나서 수익률이 좋았다 할 때는 자기가 인출을 이미 많이 해서 자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기의 자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할 때에는 이제 초기에 수익률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이제 참고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그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제 적립을 해서 우리가 투자한다 할 때는 초기에 좋은 게 좋겠습니까? 후기에 좋은 게 좋겠습니까? 이것은 후기에 수익률이 좋은 게 이제 자기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자기의 자산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후기에 확 수익률이 좋아지면은 자기의 자산이 팍팍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출할 때와 적립할 때는 초기와 후기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의 경로에 따라서 자기의 자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1억 원을 넣고 계속 그 금액을 바이 앤 홀드라 그러죠. 사서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수익률의 경로가 어떤 경로를 따르든지
내가 돈을 찾을 때의 주가만 같으면은 똑같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에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적립하는 것,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목돈을 투자하고 거치해놓고 계속 이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출하면서 투자하는 것. 이럴 경우에 바이 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뭐 모로가나 서울만 가면은 괜찮은데요. 인출하거나 적립할 때는 경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출할 때 초기 수익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것은 이제 너무 간단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쭉 그림에서 보시듯이 A와 B의 경우에 수익률이 이제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쭉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은 수익률의 경로가 다릅니다.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의 그 주가의 끝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A의 경우, B의 경우 모두 다 우리가 투자 수익률 혹은 우리가 이걸 이제 복리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5.0%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복리 수익률은 동일한데 우리가 인출할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3억 원을 최초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매기 말에 3천만 원씩 인출할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초기에 수익률이 좋은 B의 경우에는 금액이 이렇게 쭉 잔고가 증가하다가 쭉 감소합니다. 근데 초기에 수익률이 나쁘고 뒤에 수익률이 좋은 A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잔고가 감소하면서 뒤에 잔고가 감소한 속도가 좀 늦어지지만은 후기에 수익률이 좋아져 봐야 원래 잔고 자체가 별로 안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산을 크게 불려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경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5년 뒤에 보면은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3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 이제 남아있는 데 비해서요. B의 경우에는 2억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무려 4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제 인출할 때는 수익률의 경로가 특히 중요하며 특히 이제 수익률의 초기 경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요. 목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가 은퇴 초기에 2008년과 같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이제 대침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지 혹은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사태를 겪게 된다면은 그 뒤에 수익률이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노후의 삶이 아주 팍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자산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정기예금 5%짜리가 있다 하면은 별 걱정이 없겠는데 지금 뭐 1% 남짓하니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초기 수익률이 어떠하냐에 따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식 방송을 열심히 보고 분석글을 열심히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글을 읽고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 초기에는 수익률이 안 좋을 것 같네. 내가 예금만 갖고 있자. 뭐 이런 식으로 마켓 타이밍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을 모두 보유하자. 뭐 이렇게 이제 모든 위험을 피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애널리스트가 수익률 전망하는 걸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못 맞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송을 보고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 수익률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은퇴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이게 수익률의 경로에 따른 리스크 혹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 리스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크기냐 하면은 우리가 장수 리스크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장수 리스크라는 것은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그 중에 리스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85세까지 살 거라고 보았는데 95세까지 살았다. 이 10년의 생활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장수 리스크인데요. 마찬가지 수익률 순서 리스크도 동일합니다. 내가 초기에
퇴직을 할 때, 초기에 또 목돈을 가지고 은퇴를 할 때 그때 시장의 수익률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걸 잘 대응했냐 못 대응했냐에 따라서 나의 은퇴 자산의 고갈 시기가 거의 5년에서 10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의 크기는 뭐냐면은 거의 우리가 장수 리스크의 크기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 리스크의 크기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률의 경로에 따른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엄중하게 이걸 좀 더 이게 심각하게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내가 마켓 타이밍을 잘해서 내가 맞춰보면 되지,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무조건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뭐냐면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의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자산을 축적할 때는 성장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자산을 가지고 퇴직을 하고 관리를 할 때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보이고 수익률의 변동성이 좀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익률 순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줄이면 수익률의 경로 차이에 따른 영향력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그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할지라도 주식을 팔아서 돈을 인출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주로 이제 변동성이 적으니까요. 이런 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리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채권, 배당 주식. 이것이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의 이제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비중으로 편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리츠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많은 대안으로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이제 종신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금액을 일정하게 주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와는 완전 독립적이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도 주식하고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성장 주식하고는 훨씬 코릴레이션이 적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테크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빠지고 있는데도 리츠는 꾸준하게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리츠 같은 경우 리츠는 또 배당 수익률이 한 5%는 되니까요.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과 완전히 독립적이고 무관한 이제 종신연금, 국민연금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민간의 종신연금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역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찾지만 않는다면은 금리가 픽스드 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의 리스크하고는 어느 정도 독립적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금 흐름이 있고 변동성이 좀 적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하나 조금 유의해서 혹은 신경을 써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변액연금을 한마디로 이야기라고 하면은 투자와 연금을 결합한 것입니다. 연금의 장점, 이제 투자의 장점, 이것을 이제 결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의 어떤 안전판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서 투자 수익률이 좋을 때는 그 투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향유할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이제 변액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변액연금에 보면은 최저 보증 기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 변액연금을 한다 그러면은 뭐 1% 혹은 원금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올라간 것에 뭐 한 30% 정도를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최저 보전 기능이고 일종의 안전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액연금은 하더라도 초기에 주식 수익률이 급락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회사가 풋옵션을 이제 파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노후의 자산 관리할 때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금리가 저금리가 되고 주식시장이 이제 변동성은 막 커졌지 않습니까? 200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00년 초반에는 나스닥이 붕괴했고 뭐 이런 등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지수형 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의 최소 뭐 1%, 2%를 보장하면서 지수에 연계돼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이런 변액연금과 혹은 이제 스트럭처드 된 것, 여러 가지 이제 구조화된 그런 연금을 많이 변액연금을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요. 미국에도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품들이 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수익률의 어떤 경로에 따른 리스크를 은퇴자들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을 초기에 이제 많이 편입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좀 편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산을 축적할 때는 중심축이 성장 자산이 되었다면 자산을 인출할 때는 중심축이 현금 흐름을 주는 이런 자산이 이제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리츠나 변액연금, 종신연금, 배당 주식,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미해야 되니까 이런 성장 주식을 이제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채권을 20% 하고 리츠를 20% 하고 그다음에 종신연금, 변액연금을 20% 하고 여기에는 이제 민간 종신연금, 변액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주식 20%, 뭐 성장 주식 20%,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비중을 좀 낮추고 싶다면은 채권을 20% 해놓고 리츠를 30% 하고 종신 변액을 20% 하고 배당 주식과 성장 주식을 각각 15%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노후를 거기서 이제 인출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축이죠. 그 주변에 성장 자산이 있긴 하지만은 중심축은 이제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이어야 우리가 수익률의 경로에 따른 리스크, 우리가 수익률 순수 리스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장수 리스크에 버금가는 이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행할 때 이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살에 이제 은퇴를 할 것 같아 하면은 막 계속 돈을 축적을 하고 있다가 60살에 은퇴했을 때 모두 포트폴리오를 이때 갑자기 내가 소득 자산 혹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다 바꿔야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퇴직 예상 시점 한 5년 정도 전부터 천천히 바꾸어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산이 많이 쌓였을 때 갑자기 수익률이 급락하는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요.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점차 중심축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루 왕창 바꾸지를 않습니다. 채권의 비중을 예를 들어 채권 운용을 하는데 전체 채권의 듀레이션을 높여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바꾸어 갑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죠. 내가 은퇴 시점을 한 60살로 본다면은 그 5년 정도 전부터 여러분들의 중심축을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장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점차 이제 소득 자산과 현금 흐름 자산으로 쭉 바꾸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로 이제 만들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노후에 월급처럼 금융자산에서 돈을 찾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노후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률 순수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장을 잘 예측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소득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급락장 때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IRP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은퇴자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이 은퇴자들이 자산 관리를 할 때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